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부국 강병을 꿈꾸며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우리를 이롭게 했고, 때로는 외국의 것을 가져와 우리 풍토에 맞도록 바꾸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과 인내의 시간들. 조선시대에 보면 그 서학, 천주교는 뭐 바로 받아들이면 주급이죠. 그렇지만 서양에서 만들었던 과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박영과 같은 뛰어난 서양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냐 한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못 가지고 있다면 결국 외국이 가질 수밖에 없죠. 평화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 중국뿐 아니라 서양의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꿨던 조선. 서양 과학을 탐했던 조선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서울특별시청. 그곳의 지하에는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유적 전시실이 있다. 바로 조선시대 무기 제조 기관으로 알려진 군기시 유적이다. 국가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어 기술이 중에 하나죠. 요즘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군기시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무기 개발이라든가 그거를 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군기시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기관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건립공사 중 발견된 군기시 유적. 과거 군기시에서는 군사 관련 물품들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분업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군수 물품을 만들었다. 또한 세종 때는 왕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시설이었다. 특히 이제 화약병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어떤 보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궁 안에 그런 무기를 화약병기를 제조하는 그런 무기고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왕이라든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기시 출토 유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물 제861-2호 불랑기 자포. 불랑기 자포에는 가정계해 지통 중칠 15근 팔량 장 김성년이라는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1563년 75근 팔량의 무게가 나가는 포를 장인 김성년이 만들었음을 뜻한다. 또한 출토 지역이 명확하고 만든 시기까지 알 수 있어 조선시대 화기 발달사의 중요한 유물이다. 불랑기포는 자포에 실탄과 화약을 넣은 후 발사틀 역할을 하는 모포의 후면에 결합하는 형태. 특히 불랑기포는 조선시대 유일한 후장식 화포였다. 불랑기포는 아주 우리나라의 고 종전에는 전장식의 화포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후장식 포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랑기포를 다른 말로 자모포라고도 하는데요. 자모포는 아들 자와 어미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자포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다는 모습과 같다 하여 자모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불랑기, 서유럽의 한 나라를 뜻하는 말로 그들이 사용하는 포 역시 불랑기포라고 불렀다. 그 당시 이제 그들이 쓰는 포들 자체가 그 이전에 우리가 쓰던 포들과는 조금 구조도 다르고 성능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프랑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한자로 음차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불랑기라고 하는 거죠. 불랑기포가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기는 약 16세기 무렵. 포르투갈 등 유럽의 상선이 배에 장착을 하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불랑기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이제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얘기들을 해요. 문헌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군이 사용을 해서 2차 평양성 전투. 임진왜란 당시 평양성을 점령한 왜군과 조명연합군이 벌인 전투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당시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양성을 함락시킬 때 보니 비록 금성탐지라 하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해 상이 이르기를 무슨 기구로 함락시키던가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불랑기, 호준포, 멸로포 등의 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서 여러 포를 일시에 발사하니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것 같았는데 이윽고 불빛이 하늘에 치솟으며 모든 외적들이 붉고 흰 깃발을 들고 나오다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병사들이 우르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는 1592년. 그러나 군기시 유적에서 발견된 불랑기포는 156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서양의 불랑기포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군기시터에서 그 불랑기포가 나옴으로 해서 결국엔 군기시에서 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명종 때에 중국에 쓰는 어떤 새로운 화포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시험 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기존의 대포는 뒤로 후진시킨 후 포의 앞으로 재장전을 해야 했던 반면 불랑기포는 이동하지 않고도 재장전이 가능했다. 또한 불랑기 모포 하나에는 실탄과 화약이 들어있는 자포 4-5개가 준비되어 있어 기존의 화포보다 빠르게 사격을 할 수 있었다. 불랑기포에 대한 내용은 조선 후기 병서인 훈국 신조 기계 도설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불랑기가 지금 그림은 간략합니다만 이렇게 동차에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불랑기가 하나는 장착이 되어 있고 옆에는 그 폭신폭신한 곳에 2개가 지금 보이는데 아마 오른쪽에도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불랑기 한 모포에 약 5개의 자포가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사격과 함께 불랑기는 동차를 이용해 이동이 쉽도록 발전했다. 여기에 보다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개량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에 아마 불랑기포는 아마 단순했을 것입니다만 이 가장 발전한 불랑기 5호 불랑기를 보면 이 가늠자와 가늠쇠가 있어서 조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가에 설치할 수 있는 포이, 즉 귀라고 하는데요. 포이를 포가에 설치하여서 포의 운용에 따라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포 뒤에 있는 그 자포를 갈아 끼우면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사격 속도도 빠르고 간편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뭐 배라든가 성벽에서 사용하는데 아주 유리한 구조의 이제 화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랑기포를 본격적으로 제작한 조선. 특히 성처럼 적을 막아 지키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랑기는 성곽을 지키고 적군을 대진하는 데 가장 마땅하니 이것은 군기의 중요한 기구이다.
주달한 대로 하라 하였다. 본부가 가지고 있는 화기 중에 이른바 불랑기라는 것은 바로 대포 종류인데 소포처럼 자주 쏠 수가 있어 실로 화기 가운데 제일 가는 화기입니다. 경상도 병영 및 통영에서 동네에 쌓아둔 동철을 가져다가 몇백 자루 더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서양의 불랑기포를 들여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 그러나 조선은 또 다른 서양 대포에 의해 위기에 빠지게 된다. 바로 병자호란 때 등장한 홍위포가 그것이다. 병자호란은 1636년부터 1637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 1637년 1월에 구왕이라는 청나라 장수가 그 군사들을 3만 명을 배에 나누어 태우고 이곳 각고진을 향해서 홍위포를 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은 홍위포의 위력에 놀라서 모두 달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위포, 명은 네덜란드를 홍모이, 즉 붉은 머리를 한 오랑캐라 불렀는데 네덜란드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대포를 홍위포라 불렀다. 그리고는 이후에 포르투갈에서도 이 홍위포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붉은 오랑캐의 포라고 하는 홍위포라는 이름보다는 붉은 옷을 입은 포다 해서 홍의포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홍위포는 명과 청의 전투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명군이 사용한 홍위포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청태조가 결국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청은 명과의 전쟁 끝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홍위포를 얻게 된다. 그리고 청은 조선을 침략하며 홍위포를 사용한다. 병자호란 당시 기병에 능한 청의 병사를 피해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나누어 피신했던 조선의 왕실. 그러나 청의 우세한 병력과 홍위포로 인해 강화도의 방어선이 먼저 뚫리고 만다. 그리고 이 또 홍위포로 가장 잘 만들어진 남한산성을 공략을 했는데 홍위포의 포탄이 행궁 임금님 바로 앞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남한산성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생각하면 이 홍위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복당한 가장 큰 그 취약되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주력 화포 중 하나였던 불랑기포. 그러나 사거리는 홍위포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조선은 이미 홍위포를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 속에서 서양과는 직접적 관계는 맺지는 않지만 송환이 불가능했던 박연과 같은 뛰어난 서양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박연,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 박연은 서양의 무기 기술과 병서에 뛰어난 인물로 조선의 훈련도감에서 군사훈련과 무기 개발을 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연이 홍위포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윤행임의 석재고라는 기록에 박연은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살려 드디어 홍위포의 재를 전하였다. 기이한 일이다. 라는 언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조선에는 서양 대포에 뛰어난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도적인 위치에서 홍위포를 개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통해 사거리가 긴 대포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조선. 그러나 홍위포 제작에 성공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였다. 훈련 도감에서 말하기를 본국에서 새로 준비한 동포가 50이고 홍위포가 2인데 그것을 싣는 수레는 52폭입니다. 동포의 탄환 도달거리는 2000여 보가 되고 홍위포의 탄환 도달거리는 10여리가 되니 이는 실로 위급한 시기에 사용할 만한 것입니다. 홍위포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예람하시도록 올렸으니 청컨대 감동한 사람의 노고를 기록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 홍위포의 포신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것은 포탄을
밀착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 포신이 얇으면 폭파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고 또 포탄이 날아갈 때 가장 잘 상하는 지역이 바로 이 포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 포구 쪽은 다른 곳보다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불랑기처럼 홍위포의 대량 생산에는 실패한다. 그 당시 조선이 홍위포의 대량 생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이제 문제는 포가 커지면은 철물이 청동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1톤이 넘는다.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것은 뭐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데 화약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운영하기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왜? 전쟁이 없으니까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안위로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집단적 이익에 판을 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차이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난 거고. 병자호란 후 조선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강화도에 여러 개의 진과 보, 방어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개발된 불랑기포를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사용할 만큼 새로운 화약 무기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1866년 조선과 프랑스 간의 전쟁, 병인양요가 일어난다. 병인양요 때는 매복 전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신미양요 당시에 이 강화 해안에 이양선이 출몰하였을 때 그 조정에서 불랑기포 30문 그리고 거기에 탄환 2,000개를 강화에 보내주어서 준비하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강화에는 그 불랑기포가 주력 화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랑기포에 비해 더 멀리 공격이 가능했던 미국의 화포. 이러한 화포의 사거리 차이는 조선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원거리에서 미군은 대포를 쏘는데 3인치 대포를 쏘면 초지진까지 날아가서 초지진의 그 성벽이 부서지고 소나무에 불탄 흔적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화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랑기는 그보다 사거리가 떨어지니까 적에게 타격을 못 입힌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미군이 가장 먼저 상륙을 시도했던 곳이 바로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에서 미군들은 한포 공격으로 무차별하게 사격을 한 이후에 상륙을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로 덕진진과 광성모에서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병자호란부터 신미양요를 거치며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던 강화도. 무기 과학기술의 우열은 곧 전쟁의 승패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선은 서양 과학을 연구해왔다. 서양 과학은 이처럼 무기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조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화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보다 특별한 난공불락의 성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정조는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과 함께 1794년 1월 수원화성 공사를 시작한다. 이제 수원 화성을 만들 때 뭐 단시간 내에 굉장히 방대한 성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뭐 성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무거운 돌을 들어서 만드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돌을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수원화성 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석재였습니다. 석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석재 운반 도구 그리고 또 그 운반 도구에 실을 이런 거중기 같은 도구가 가장 필요했던 거죠. 그런 운반 도구나 이러한 또 다른 축성 도구 자체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중기, 수원 화성을 지을 때 큰 역할을 한 기계 장치로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 축성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종합 건축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그림과 함께 수원 화성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방법까지 신하들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중기의 설계도 역시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정약용은 어떻게 이 거중기를 만들었던 것일까? 거중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의 명을 받아 만든 축성 도구입니다. 정조 임금은 정약용에게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저서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참고하도록 권한 것은 흠정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백과사전의 일부분이었다. 고금도서 집성은 고금, 그러니까 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당시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방대한 그 책들을 다 수합해서 일종의 백과사전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책입니다. 약 25년의 작업을 거쳐서 1728년에 완성이 되는데 정말 대단한 규모의 책인데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 책 전체 숫자가 5020책입니다. 그 현재 5020권이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고 이 들어있는 글자를 총합하면 1억 6천만 자 정도가 되고요. 정조는 흠정 고금 도서 집성을 아껴 규장각의 왕실 도서관에 보관하면서 아무나 볼 수 없게 했다고 한다. 또한 흠정 고금 도서 집성의 의약 부분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33곳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동의보감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사실 고금도서 집성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학 관련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명말부터 또 청나라 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양 책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고금도서 집성에는 약 20종 정도의 서양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종의 서양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조가 정약용에게 참고하도록 한 기기도설이었다. 기기도설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이 기기도설이라는 책은 독일 출신의 이 학자인 테렌츠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인과 함께 만든 책입니다. 근데 당시 르네상스 이후로 유럽에서 이 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기계공학이 발달하는데 그 기계공학, 그러니까 15세기에 발달돼 있던 주로 유럽 공학의 내용들을 뭐 집대성해서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도 기계제도에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뭐 최한기 선생 같은 경우는 기계제도를 특히 기기도설에 있는 양수기라고 하는 기계제도에 또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육해법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기계 장치로 완성된 것은 거중기를 제외하면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천주교의 영향 때문에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기기도설을 참고해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에는 위쪽에 고정 도르래 4개, 아래쪽에 움직 도르래 4개가 달려있고 이들은 좌우의 장치에 다시 연결되어 있다. 고정 도르래는 축이 고정되어 있어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움직 도르래는 들어가는 힘을 절반 정도 줄여준다. 이처럼 두 도르래는 기능의 차이가 있다. 정약용은 그 두 가지를 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도르래 밑에 이제 움직 도르래를 합함으로써 힘의 방향과 그리고 힘의 이득을 한꺼번에 얻은 겁니다. 당시 거중기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물레를 보시면은 최소한 이제 최소 양쪽에서 2명, 근데 약간 그건 2명은 약간 무리고요. 4명 이상이 이렇게 이거를 감아 올림으로써 활차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그 부품을 활차를 걸쳐서 이렇게 물레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도르래와 또 물레, 그 물레는 또 우리 전통적인 또 도구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10년에 걸릴 수 있었던 수원화성 축성이 2년 9개월 만에 완성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화성 축성에 사용된 기계 중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농로다. 오늘날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을 연상시키는 기계 장치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했다. 농로는 타워 크레인처럼 성벽 위에서 돌을 얻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형건은 정약용이 만든 자재 운반 기구였다. 기존의 수레보다 바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바퀴의 크기와 바퀴살의 크기를 보강했다. 특히 복도라 불리는 반원형의 장치를 바퀴축에 연결되도록 설치했는데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로 비탈길에서도 유형거를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화성 성형 의궤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0대의 수레를 이용해서 324일 걸리던 것이 이 유형거를 이용해서 유형거 70대를 이용해서 154일이 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전국의 지방 수령들에게 각 지역의 성곽들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던 정조. 중국과 일본의 것까지 조사한 후 신하들은 수원 화성 축성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정조는 재정 문제와 함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수원 화성은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 원래 10년을 생각했던 게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은 준비, 그리고 다산 정약용 같은 그런 실학자들의 그 축성에 효과적으로 거기에 또 이제 그 일조한 게 바로 축성 도구입니다. 거중기 같은 경우는 정약용이 스스로 밝혔듯이 4만 량을 절약했다. 유형거가 다른 수레에 비해서 훨씬 기간을 절약했다는 기록이 화성사역에 있어요. 정조는 건축 기간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을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요새로서 만들고자 고심했는데 그 흔적들이 수원 화성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여기 보시는 뒤에 적대는 우리가 태물림이라고 해서 직선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뒤로 물려 쌓기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적의 하포에 직선은 맞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물려 쌓기 하는 것을 태물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성에서 지금 이 적대의 그 태물림의 흔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포를 설치하는 포루는 수원 화성에 모두 5곳이 존재한다. 축성의 재료도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했는데 화포의 공격을 받는 외부는 면적을 작게 하고 내부는 크게 해 성벽의 내구도를 높였다. 또한 적의 공격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미리 준비해둔 벽돌로 빠르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서양의 화포가 발달이 돼서 우리 화성을 만들 때 특별하게 이제 여러 가지 중국과 일본과 우리 조선의 모든 성의 그 장점을 총괄하여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 화성을 설계를 했는데요. 특히 벽돌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한 시설인데 이 벽돌은 특히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열하일기에서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꼭 이 조선에 와서 벽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원 화성에는 원래 총 3개의 공심돈이 설치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형의 동북 공심돈과 사각형이지만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서북 공심돈만 전해진다. 공심돈은 글자 그대로 속이 비어있는 돈대라는 뜻. 내부를 잠시 살펴보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심돈은 멀리에서 오는 적을 관찰하거나 불랑기포 등을 설치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포루와 함께 수원 화성을 지키는 핵심 방어 시설인 것이다. 유학자들은 천주교나 서양 과학책도 같은 것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정조 임금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막으면서 서양 과학기술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정혜경 선생은 서양 과학기술은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당시 18세기 후반에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생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서양 과학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서양의 과학을 불필요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도입했던 정조와 실학자들. 오랜 전란에 지친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수원 화성이 완성된 1796년보다 30여 년 앞선 1765년 겨울, 출처에 상관없이 과학 그 자체를 탐했던 조선의 과학자가 조선을 떠나 머나먼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의 뒤를 따라가 보자. 무릇 땅이란 그 바탕이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모양은 둥근데 허공에 떠서 쉬지 않고 돈다. 그리고 온갖 만물은 땅에 의지해서 그 표면에 붙어서 사는 것이다. 1731년 영조 7년에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 홍대용. 충청남도 천안에는 지금도 홍대용의 묘소가 남아있는데 그의 후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6대 손이죠, 말하자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산소 관리하면서 지금 말년까지 왔습니다만은 시작은 제가 1992년도에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은 뭐 집안의 어르신이니까 참 존경하는 마음은 그지 없습니다. 또한 홍대용의 이름을 딴 과학관이 만들어져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안시 수신면에서 태어나신 영정조 시대의 실학자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설천문대이신 농수각을 지으시고 이곳에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 혼상 등을 만들어서 천체 관측을 하셨습니다. 지구 구형설, 지전설, 우주무한론 등을 주장하신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자이십니다. 홍대용은 청에 가기 전부터 과학기구를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상의다. 혼상의는 하늘의 별자리를 구면에 투영한 관측기기로 홍대용이 천안에 세웠던 천문 관측소 농수각에 설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혼상의 설명 중에 사람의 몸이 9천에 올라선다면 천체를 내려다볼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별자리의 모습을 좌우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대용 선생님의 혼상 같은 경우에는 물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격식 혼상의인데요.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65년 30대 중반이 된 홍대용은 드디어 평소 가고자 열망했던 북경에 갈 기회를 잡게 된다. 북경을 갈 때는 그 당시에 자기 삼촌 홍옥이라는 숙부를 이제 따라서 자제군관이라는 신분으로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유람이지만 사실은 그 서양에 발전된 문물이나 중국에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벼슬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그 숙부인 서장관을 따라서 갔지만 실제로 가서 담원이 한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홍대용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5번이나 서양 선교사들을 찾아간다. 그들의 중국 이름은 유송령과 포우관. 청의 천문기관인 흠천감 소속이기도 한 그들과 홍대용은 서양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때 이제 홍대용이가 그 삼법이나 당시에 그 이제 천문 우주에 대한 거, 관측 기구들에 대한 거, 뭐 망원경에 대한 거, 자명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좀 보여달라고도 하는데 이제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천주당 안에 있는 걸 몇 개는 봤어요.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에서 홍대영은 처음 보는 서양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자 서양 선교사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담원이 처음 봤던 그 하프, 이제 그 서양 악기, 그다음에 그 오르간, 풍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바로 담원 홍대용 선생이 연주를 했어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인데 그 정도로 담원은 음악에 대해서도 그 음악이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았기 때문에 그 외국 신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 온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훗날 홍대용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을 모아서 15책이 이르는 담원서를 집필한다. 담원서에는 홍대영의 과학 사상이 담긴 의산문답과 청에서 만난 서양 선교사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유포문답, 그리고 수학책인 주해수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해수용은 수학으로 풀어서 수학을 가지고 수요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수학책입니다. 따라서 단이라든지 그 시대에 쓰였던 단이라든지 또 그 시대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서양 수학 같은 것들도 많이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홍대영은 주해수용에서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리기보다는 문자로 수학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즉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표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표가 즉 30도나 45도, 60도 같은 이런 특수각이 아니라 뭐 31도, 32도 이런 세밀한 삼각함수,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각함수 표 같은 그런 본격적인 그 수학 삼각함수 그 표를 갖다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해수용에 등장하는 문제 중에는 논밭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있다. 과연 어떤 형태의 문제이며 왜 이런 문제들을 냈을까? 맨 처음 문제에서는 정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다. 1묘 96척이었다. 그럴 때 그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알고 넓이를 갖다 구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건데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세로 길이는 49척이고 너비는 24척이라면 그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49 곱하기 24면 되겠죠. 그게 답이 되겠죠. 백성들이 스스로 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백성을 위한 수학 지식을 담으려 했던 홍대용. 홍대용은 주해수용 서문에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좋은 악기와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허자와 실용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의산문답에서는 그가 갖고 있던 과학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 홍대용은 실용의 말을 빌려 그의 생각을 드러낸다. 무릇 땅덩이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간이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공교롭게도 하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그 지구가 돈다는 거죠. 뭐 이제 지금처럼 자전설이죠. 그리고 그뿐만 더 나아가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지구가 중심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태양계 이런 것들이 은하계에는 수많은 우주
그런 태양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주 무한설이라고 하는데 우주 무한론이야.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과학적인 지식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담원 홍대용은 그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사고관을 바꾸게 돼요. 지금보다 훨씬 과거의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였던 홍대용. 한국천문연구원은 2001년 9월 25일 발견한 소행성에 홍대용이란 이름을 헌정했고 지난 2005년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조선의 과학사상가 홍대용이 오늘날 국내에서 발견한 천체 이름으로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끊임없는 탐구와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 우리 선조들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 멀리 서양에서 넘어온 과학기술을 탐하기도 했다. 때로는 성과 없이 끝날지라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뭐 꼭 서양의 것이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우수한 것에서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은 좀 열악한 쪽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국가적인 변혁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서양 과학기술이 하나의 매개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그런 점에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폐쇄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용어로는 쇄국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반대로 서양 과학 기술에도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발전의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을 생각하는 리더의 역량과 그리고 그에 맞는 기술력이 더해질 때 우리 역사는 빛나는 발전을 이룩했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흐름을 외면했을 때 아픈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끊임없는 과학 탐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닐까.